김어준의 뉴스 공장.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관한 뉴스가 최근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이 문제 짚어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의원님,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세요. 네. 네, 시간 봐서 나와주겠습니다. 직접 나와주시면 빵빵 터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먼저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으로 먼저 모셨는데, 반대하시는 거 맞죠? 저는요, 반대가 예.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거라 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할 가치도 없는데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미 일주일 전에 인터뷰에 이 통합은 가능성은 제로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뭐 물 건너간 걸 보이지 않습니까? 네.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네네. 네, 가능은 한데 반대가 아니라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우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동아일보가에서 보도한 것 같은데 개개인 의원들에게 전화 통화해서 찬성하는 분이 18분, 반대하는 분이 11분, 나머지 유보 이렇게 나왔던데 현재로는 여하간 찬성하시는 분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당내에? 근데요, 그게 답변할 때 네. 몇몇 의원들이 상당수 의원들이 좀 조건을 달고 또는 이렇게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거기 찬성으로 돼 있어서 지금 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벌써 5, 6명 정도 의원들이 잘못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한 5명 정도 되는 분들은 다 좀 다선급 중진급이죠. 네. 그러니까 이 찬성도 조건부 찬성이 1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현재는 그렇군요. 네. 조건부 찬성이었는데 잘못 알려줬고 이제 그분들도 입장을 그렇죠. 바꿨다. 뭐 그것도 하나의 가능할 수 있겠다. 뭐 그 정도 얘기한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신문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분리해서 부풀려 쓴 거라고 봐야죠. 네. 동아일보 보도는 그렇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조선일보 보도로 이제 국민의당이 통합을 하면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 비밀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혹시 이 여론조사는 알고 계셨습니까? 그건 사전에 우리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국민정책연구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쓸데없는 여론조사 한 건데 그것도 그런 여론조사 하게 되면 질문이 좀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거 의미 없다고 봅니다. 네. 의미 없다. 혹시 이 여론조사가 소속 의원들 모르게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내부 비판은 없나요? 상당히 격앙되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죠. 특히 좀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래서 뭐 혹시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판 얘기는 없습니까? 관련해서? 어저께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 유성엽 의원들이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을 했죠. 그리고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승민 전 대표죠. 유승민 의원이 우리 당으로과 합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생각도 없었고 그 가운데 있는 주호영 거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렇게 좀 얘기했던 게 커진 것 같고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래 친 MB 아닙니까? 그렇죠. 친이에서 친박을 갈아탄 사람이고 또 요번에 또 뭐 한국당하고 합당하다 그러다가 대당과 또 국민의당하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뭐 좀 양쪽에서 그 페이스에 날려서 이렇게 커진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그 중도 보수 통합 의지를 밝히는 것도 그냥 주호영 의원의 이야기에 예를 들어서 탈당하려는 의원들을 잡으려고 한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면도 있겠고요. 예. 또 이제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의 그 정치적 입지죠.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그냥 재확인한 거죠. 그리고 우리 당 이 구성원들의 대부분하고 유승민
의원 그리고 그 주변의 몇 사람들하고서는 저는 이렇게 어울리기가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유승민 의원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도 제가 대충 압니다. 네. 아, 그래요? 어떻게 봅니까? 유승민 의원이? 그 무엇보다 그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오락가락 아닙니까? 사드 반대 앞장섰다가 배란간 대선 다가오니까 사드 찬성하고 대북 제재해야 된다고 해서 그 지난번 TV 토론 때 그거에서 유승민 당시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그냥 작사를 내지 않았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 거 보면 그거 다 알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식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죠. 네. 예.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그렇게 사회과학 공부하고 지식의 깊이가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그렇지 않다고 유승민 의원이 생각하신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좀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이고,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판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안철수 의원을 자신과 비슷하다든가 같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주변으로부터? 저자에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저는 솔직히 배경이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하고 좀 알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웃어요? 예. 사석에서 나눈 이야기는 하실 수 없는데 유승민 의원이 안철수 대표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요지는. 그건 우리 TV 토론 때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당시 후보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반론을. 쩔쩔맸잖아요. 네. 그래서 대선은 끝나버렸죠. 네. 그만 좀 웃어요. 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하는 유명한 어디도 그때 나왔죠. 예. 네. 그러면 바른정당은 지금 사실 예를 들어서 통합이 진행되면 원내 교섭 단체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바른정당은 그리고 또 이제 탈당하려는 분들에게 그 국민의당과도 통합의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국민의당에서 통합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어서 찬성하시는 걸까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40명이 그대로 있고 바른정당에서 의원이 한 10명 오면 50명 되고 그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내분 때문에 같이 공멸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긴다 보고 그리고 정당은 좀 있는 사람들이 스펙트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바른정당 합치면은 이건 정당이 아닙니다. 이건 어쩌게 철학이 없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난번 대선에서 나왔던 반문 연대 또는 비문 연대 그것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요? 저는 그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지향하는 개혁 보수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것을 좀 참으면은 다음번 총선에서는 상당한 세력을 구축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 그냥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그냥 섞어지게 하는 식으로 국민의당하고 합치면은 본인의 정치 생명은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아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 원외위원장 일괄 사퇴 얘기가 나왔었습니까? 그게 아마도 이제 바른정당과 통화하자면 원외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원외위원장 일괄 사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게 어저께 토론회 했는데 굉장히 반대하는 위원장들의 목소리가 훨씬 크고 당당했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 시도당 위원장에서 서울, 부산, 경남 빼고 다 그만뒀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요 좀 서울, 경기, 부산, 경남하고
호남은 물론 우리가 제일 강하고 하고서는 그 외에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원외위원장 숫자가 중요한 게 숫자도 정확히 누가 사퇴하는지 밝히지도 않아요. 하고 사실상 그 시도당이 그렇게 당원도 별로 없고 존재 의미가 좀 취약한 데서 사퇴를 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원이 많고 당원 조직이 있는 위원장들은 다 사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그런 것도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정계 개편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바른정당은 몇 분이 될지 혹은 시기가 언제일지 문제지 탈당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민의당도 내부적으로 좀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당 내부에 특히 호남계 의원들은 지금 안철수 대표의 드라이브에 반발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민주당으로 뭐랄까요 돌아가거나 통합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평지풍파 아닙니까? 멀쩡하게 당이 대분란에 빠졌는데 그 책임은 무엇보다 안철수 대표와 그 주변에 안철수 쪽 인사라는데 뭐 두 분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비판과 그런 격앙된 반대가 있죠. 그래서 아마 국감이 끝나게 되면은 아마 상당한 의원들이 안철수 체제를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안철수 체제 갈 수가 없다. 뭐 이런 목소리가 분출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멀쩡한 당원 갖다 분란에 빠뜨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국감 끝나고 나면 안철수 대표 체제를 청산하고 비대위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내부 분위기가.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그리고 지금 안 대표 측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히 했던 의원 보면은 다들 무게감이 있는 의원들 아닙니까요? 다선 의원들이죠. 그리고 이미 숫자도 이미 그 통합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40에서 20을 훌쩍 넘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멀쩡한 당에 그야말로 파문만 일으킨 거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만약에 그렇게 친한 게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분들과 그리고 이제 그런 통합이나 이런 논의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당에 피해를 끼쳤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속 논란이 커지면 같이 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 경우 의원님은 비례대표라서 탈당도 못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왜 탈당을 합니까요? 저는 그 다수가 당을 지키자는 건데. 예. 무슨 탈당 같은 얘기를 합니까? 아니, 지금, 이게 사실이요. 네. 평상시에는, 선거를 앞둔 게 평상시에는 의원이, 원내가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 선거 임박해서, 이제 원내 원내 후보 정할 때 그렇죠. 지금 다수가 주류가 우리 국민의당은 그대로 지키고 가서 제가 지방선거는 어차피 좀 야3당이 다 어려운 거고 그리고 이제 총선까지 간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탈당을 하면 다른 사람이 탈당을 해야죠. 왜 이렇게 원래 당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탈당을 합니다. 그건 좀 엉뚱한 질문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요즘 현안이라 연결한 김에. 네. 지금은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간단하게 논평해 주신다면요? 저는요, 적폐청산이라는 그 어감이 좀 강하죠. 네. 그러나 저는 이게 개혁, 그리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있었던 9년 있었던 그 엄청난 독선과 오만에 년 국정 파탄 그 철저하게 바로잡아야 됩니다. 책임지어야 되고 심판해야만 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이 국회 원내 과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특별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당도 좀 반대할 수 있지만 그 큰 흐름, 개혁이라는 큰 흐름, 구정권에서 잘못된 것을 심판하고 바로잡고 책임을 지운다는 거기는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필요한 것은 저는 개혁연대라고 그렇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내일은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시사 요정 김어준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아랍에미레이트 UAE 원전 수출에 대한 홍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의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뭐가 문제입니까? 따져주십시오. 예, 이게 두 가지죠. 하나는 원전 수출에 대한 과대 포장인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맺었던 계약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추가로 악화되는 겁니다. 즉, 그 전에 맺었던 계약도 확정된 게 아니라 이후에 그 UH에 휘둘리면서 그 계약이 악화되면서 사실상 빚 좋은 개살구에 머무른 거 아니냐 이런 우려입니다. 원래 안 좋았는데 더 악화됐고 그리고 과대 포장됐다. 우선 과대 포장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요. 이게 뭐 잘 아시다시피 2011년, 12년 그 당시에 그 1차 계약이 2012년에 이루어지는데 2011년, 12년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게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출 아닙니까? 그 한국형 원전 수출 해가지고 뭐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그 당시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발표 내용을 보면 한국형 원전 4기를 지어주면서 총 계약이 우리 돈 한 21조 원 당시 환율에 따르면 186억 달러다 해서 굉장히 큰 돈을 이익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당시 수익률을 한 16% 목표 수익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이라고 하면서 지금도 층고리 오리코기 중단과 관련돼서 원전 수출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 재개를 지지했던 측에서요. 근데 사실은 이 원전 수출 과정에서 이런 이익이 부풀려졌고 또 다른 측면에서 즉 이 사고나 또는 관리 운영에 대한 책임 이후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그 어떤 관리 책임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까지 다 계산하면 수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16%가 아니라? 이거는 뭐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 2016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새롭게 계약을 확정짓습니다. 그때 확정짓는데 당초 16%였던 것이 10.5%로 조정됩니다. 아, 그때 이미? 네네. 근데 이 아부다비 정부에서는 9%를 요구했는데 10.5%로 했는데, 이것은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보면 해외 사업에서 기준 수익률 산출 모델 IPP 원자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자료에 따르면 그게 기준 수익률이 9.52%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약간 1% 높은 겁니다. 즉 아부다비 정부가 요구한 9%는 그보다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마지노선으로 10.5%를 했는데 이조차도 우리가 관리 운영에 따른 책임을 지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양 당사장 엔액 측과 한전 측이 계약을 하면서 몇 가지 독소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독소 조항이죠. 계약이 이제 불리하게 되는데, 예, 크게 한 5가지 정도 지적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분 비율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당시에는 우리 지분 비율이 한전이 18%, 엔액이 82%였거든요. 그래서 추가 자본 납입 시 초과 가능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추가 자본이 증자를 할 때 한전도 같이 해서 이 18%를 유지하거나 더 지분을 높일 수 있는데 2016년에는 한전 지분 한도를 18%로 상한을 했습니다. 그걸 넘어설 수 없고 이후에 증자에 따라서는 도리어 추가 사업주 영입을 하게 되면 증자를 하게 되거나 엔액이 할 수 있으면 18%에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지분이요. 그렇게 되면 이후에 수익률도 줄어들 수 있죠. 18%에 따른 수익률이 10.5%고 이렇게 우리가 설정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지분율이 줄어들면 수익도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은 UA 측에서
증자를 자체적으로 하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증자를. 우리는 추가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맥시멈이 18%고 거기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증자하게 되면. 그다음에 콜옵션 문제도요. 원래는 우리가 풋옵션이라고 해서 콜옵션이 이제 풋옵션 가게 했는데 콜옵션 할 때 이게 이제 어떤 이게 좀 복잡한 건데 예. 엔액이 콜옵션과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일정 가격이 됐을 때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예. 시간 기준 시점에서 그때 10% 프리미엄이 있는데 이 10% 프리미엄이 없어졌습니다. 아, 프리미엄 그냥 없었다. 예, 프리미엄 그러니까 추가 가격 그러니까 기준 가격에서 10% 예를 들면 뭐 주당 1,000원에 팔게 되면 거기에 10%를 얹을 수 있는 프리미엄이 우리 한전 측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던 거고요. 16년에는. 권리가 있었는데 권리가 없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이익이 없어진 거죠. 사고 팔 때. 그 다음에 이 법이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이 과거에는 런던에서 영국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예. 아부다비에서 UAE 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제3국에서 하던 것을 이제는 UAE에서 들어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그리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 주권 면책 포기 조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예. 원래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UAE 측도 정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주권 면책을 해주게 됩니다. 그걸 삭제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UAE 정부는 이게 책임을 안 지게 되는 주권국가에서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원전에 사고가 났어요. 지금 원전의 소유권은 82%가 UAE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80% 정도는 UAE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UAE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사업자들은 책임을 집니다. 엔액이라고요. 예. 엔액은 책임을 지는데 82%하고 우리 한전이 18% 책임을 지는데 예. 아시다시피 원전 사고의 경우에는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국가 책임도 같이 포함해야 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데 국가 포함 책임이 빠지기 때문에 아하. 이 엔액과 한전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특히 UAE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원자력 협정에 가입을 할 예정이지만 인근의 사우디나 카타르 등 같은 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하. 이런 국가에는 이 보상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게 원전이라는 사고의 특성상 국가 책임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배제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렇습니다. 거기 참여한 상업 자본들만 배상을 해야 되는데 주변국까지 하면은 엄청난 숫자 금액이 될 수도 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지체보상금인데요. 네. 이 준공 지연에 따른 이제 지체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하루에 60만 불인데 예. 2012년 우리가 당초 투자안에 따르면 한전 지분 투자 시 면제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이 삭제됩니다. 2016년에는. 아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당초 예상은 금년 말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예. 현재는 하반기까지 지금 준공 자체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체상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하루에 60만 불이면 7억이죠. 월 한 1,800만 달러 되죠. 예. 하루에 3개월만 7억이고. 돼도 4,800만 불이고 예. 6개월이면 거의 1억 불에 달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물론 금액이네요. 한전 측은 이 준공이 늦어진 이유가 UAE의 원자력 규제 기관인 FANR의 승인 허가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제 UAE하고 그랜드 파트너십을 맺으면 지상금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불확실한 거죠. 계획서상으로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명박 정부 때는 이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확정된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을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 들에서 확정을 하긴 했는데 이때는 애초에 이명박 정부 때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은 바뀌고 나쁜 조건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당시 보면 한전 이사회에서 2016년 당시에 매우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사들이 이 투자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잘 아시는 조정혁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새누리당 의원이죠. 예. 이분도 이 우려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원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운영을 60년이었나요? 50년인가요? 네. 그렇게 운영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얻게 되고 등등등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운영 기간은 어떻습니까? 운영권. 이 운영권도 우리가 당초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당초에 우리가 그 장기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도 완공주기 이제 5년 후 예. 완공되고 나면은 이제 5년 후에 매 3년마다 우리가 풋옵션 권리를 가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시 그 연장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 긴 기간 동안 보장을 받은 게 아니라. 예, 60년 보장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는 한 10여 년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한 10년 이내가 될 수 있는 거고 한 2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풋옵션 권리를 그쪽 NX 측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좋다고 판단하면 NX 측이 그 아까 얘기한 제가 풋옵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주식을요. 한전투기 주식을. 예. 근데 당초에는 10%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무슨 문제인지는 알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고요. 한번 나오셔가지고 신구리 원전 건설 재개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이 사안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었습니다. 예. 국감에서 나온 내용이었죠. 르봉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장이셨고 지금 편집위원이시고 인문결 연구소 아직 홈페이지도 없는 연구소의 소장님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경을 하시고 또 돋보기를 또 하시고. 예,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안경을 2개나 써야 돼서요. 하나 갖고 안 보이네요. 그 안경 아래쪽이 돋보기 돼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려면은 정확하게 맞추려 좀 비싸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싸서. 그렇죠. 아래쪽은 돋보기로 된 알들은 비싸더라고요. 예, 좋은 걸로 하려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예, 거기까지는 그래서. 싼 걸로 그냥. 2개로 겹치는 게 쌉니다. 인문결 연구소에 회원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2개나 끼고 나오셨네요. 자, 중의원 선거를 다루실 거라고 제가. 예, 일본에서 어제 그 중의원 선거가 있었죠. 중의원이라 하면은 이제 그 하원에 해당되는 그 선거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많이 높았었죠. 그렇죠. 아베가 어떻게 될 거냐. 네. 그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직 정확하게 모든 것이 종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사히 신문의 발표를 보면은 현재까지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합 정권 312석을 얻었다. 312석이면 개헌 가능한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3분의 2를 넘어선 거죠. 드디어 개헌하겠네요.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요미우리 신문의 경우는 312석을 넘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309석이 됐다. 그래요? 근데 309석이면 사실상 310석에 한 석 부족한데. 그러니까요. 310이죠, 숫자가. 그런데. 한 명 땡겨오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자민당 단독으로 이미 과반은 넘어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과반은 단독으로 넘어섰고, 그 다음에 공명당과 연립정권이 이제 합하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수치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3분의 2석이 왜 중요하냐? 그 개헌 가능. 그렇죠. 선이 전쟁 가능한 국가. 그렇죠. 거기까지 이제 갈 수 있는 선이 3분의 2 선이죠. 그게 310석인데 그 조건으로 따지자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2, 309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야당 중에서도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야당들이 또 있거든요. 희망의 당이라든가. 희망의 당. 예. 그, 사실 야당이지만 사실상 그 우파 정당입니다. 더 극우죠. 극우 정당입니다. 그 다음에 유신당 역시 마찬가지로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정당인데 그 이 희망의 당이 지금 49석이 나오는 것으로 두 언론사가 동일하게. 49석이 나요? 네. 야. 근데 원래는 더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제1야당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였던 입헌민주당이 54석으로,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제1야당이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아진 거죠. 어쨌든, 근데 이제 그 개헌이 가능한 3분의
302석을 넘으려는 그러니까는 310석을 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그 숫자에다가 이 희망당 49석, 그다음에 유신당 10석 합치면 이미 훨씬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복도 이런 복이 있을까요? 희망의 당은 우리로 치면은 친박당 정도 되는 거죠. 예, 친박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있는데 친박당이 또 생겨서 근데 그 친박당이 한 40석, 50석 얻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는 정도의 극우 정당인데 이게 저는 아베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더 극우가 생김으로 해서 자신이 마치 중도처럼 보이는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충분히 가능성이 같은 있죠. 편이에요, 같은 편. 예. 사실은. 사실상은 같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그러니까 우파 안에서 경쟁을 벌였었는데, 그러니까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도지사, 사실상 한때는 아베 총리를 위협할 수 있는 혹은 차기 주자로 이렇게 우리 내세울 수 있는 그렇게 됐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실험에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사실상 54석이 나올 것이다. 아니면 더 넘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인데 49석이 나왔거든, 지금. 그거는 뭐냐면은, 이 희망의 당이, 그러니까 좌파의 그 의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민진당이라고 있었잖아요. 민진당에서 사실상 야당인데 민진당 의원들이 상당수가, 그러니까 민진당 지도부에서 이미 이번에 출전을 포기하고 좌파 의원들로 하여금 희망의 당에 알아서 그냥 단일 후보로 만들어서 나가라 이렇게 사실상 포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야당이 대실패를 한 건데 거기에 반발해서 이펀 민주당이 이제 만들어진 그 정당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정당이에요. 이번 10월 초인가 9월 말에. 근데 희망의 당도 만든 지 얼마 안 된.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펀 민주당이 단숨에 지금 제1야당으로 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몇 달 전에 프랑스 선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실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할 때 명분으로는 어떤 대의 명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죠. 현실적으로는 표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야당으로서 명분을 잃으면은 단순히 표를 쫓아서 이렇게 따라가다가는 지금 일본 선거처럼 이번에 민진당처럼 바로 망한다. 지난 프랑스 대선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프랑스 총선 때 죄송합니다. 총선 때도 그랬던 것이 사회당이 바로 표를 위한 어떤 노선 변경 이런 전략을 썼다가 완전히 좌파로 요건자를 다 뺏겼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게 더 좌파가 더 커지는 그런 효과가 나왔었는데 자기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저는 사실 일본이 오랫동안 사실 사실상의 일당 독재에 가까운 국가지 않습니까? 네. 몇십 년입니까 이미 전후에. 그렇죠. 예. 잠깐 민주당 한번 했다가 망하고. 네. 그래서 국가를 자기들 뜻대로 보수 색깔을 유지하는 노하우가 오랫동안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일베가 일본에서 모델을 따온 것이라고 보여지는 일본의 혐한 단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혐한 단체도 소위 이제 일본의 보수 정치인과 결탁해서 네. 일본의 보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했다라고 하는 게 일본의 소위 탐사 보도를 하는 언론인들 사실 탐사 보도가 일본이 약해요. 약한데 그 중에 그런 걸 꾸준히 주장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언론들이. 네.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당들, 희망의 당이 뭐고, 아베가 자꾸 극우라고 공격을 중국으로부터 받고 또 한국으로부터 받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오른쪽의 세력을 은근히 키워주는 경향이 있어요. 혹은 크는 걸 방치하거나 일정 수준에서 다시 통제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자신들이 정말 중간에 있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가운데 이런 자잘한 정당들이 그래 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몇십 석.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안전판 스폰지를 네. 이제 깔아놓고 그 위에서 뛴다 이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들이 뭐 예를 들어 희망이당이 뭐 40석, 50석 하고 뭐 제1당 나오고 해봐야 그래봐야 100석도 안 되고 다. 네네. 아베가 장기 집권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봐, 내가 이렇게 중립적이야. 혹은 뭐 이런 극단적인 세력하고는 다르게 내가 역시 중도 정도 되는 거야라고 하면 실제로는 극우인데. 그렇죠. 극우에 극구구가 나와가지고 그런 네.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아베 총리가 실질적으로 몇 년 전에도 이제 사실 그렇게 극우를 경계하는 그런 아주 전략적인 그런 목소리를 아니야. 냈었죠. 자기가 그 극우면서. 공장장 말씀이 적절한 것 같아요. 그 아베 총리의 전략으로서는 이 이상 뭐 그러니까요. 바랄 게 없는 이렇게 거죠. 되면 일본 국민들한테는 아베는 좀 합리적이고 중도적이구나. 그렇죠. 이런 이미지 각인 효과가 착시를 생기는 거죠. 착시를 일으키는 거죠. 실제는 그건데.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 뭐 이제 그 한 2020년까지는 탄탄대로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최장기입니다. 일본 역사상. 네. 최장기. 그렇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사이에 그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예. 돌불이 걸려 넘어지고 사학 스캔들 뭐. 스캔들 있었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역시 그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일본의 이 지리멸렬한 야권 그다음에 이제 최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전략적인 대실패 이거는 전략이라고 할 것은 대의명분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거의 뭐 이제 황제급의 지금 뭐 그 지위에 시진핑하고 거의 비슷하게 황제급이 됐죠.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양쪽에서 거의 황제 같은 근데 이런 거를 두고 그 우리 국내 일각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네. 스트롱맨밖에 없다. 사강님 전부 뭐 트럼프 뭐 시진핑, 아베, 예. 이 푸틴 전부 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 뭐 너무 이게 뭐 약한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 반대로 봅니다. 사실 아까 우리 공장장님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 우리 그 원전 관련해서 국민들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 수구의 민주주의라고 말을 하죠. 네. 심의 민주주의라고도 하고 이게 지난 작년 촛불 혁명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아주 굉장히 큰 실험이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네. 예. 이게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경제는 세계를 앞서가는데 정치는 뒤따라간다 이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거꾸로 됐어요. 경제는 커피캣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남이 만들어 놓으면 뒤따라가는 이런 형국이라면은 어느새부턴가 정치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건 새로운 민주주의의 직접 민주주의 실험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구의 민주주의 같은 경우도 이미 각 언론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국민 이성 예. 동아일보도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쓰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호평을 이렇게 내놨다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까지 기대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과정도 매끄러웠지만 결론도 누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그렇죠.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결론도 깔끔하게 나왔고. 맞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에서 모델로 배우러 올 것 같고. 그럼요. 예.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하고. 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기법이 계속 발전하고 고도화됐듯이 조금 더 정교하게 의견을 받아들일 방법이 없을까. 보완해 나가서 이 정도면은 웬만한 어려운 거는 다 이걸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주변의 국가들에 있어서의 어떤 한 개인의 리더에 의해서 끌어가는 장기 집권 이건 20세기 모델이죠. 20세기 중에서도 후진 국가 모델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주변에 맞서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 굉장히 탄탄한 민주주의의 어떤 길로 들어서고 있다. 그런 모델을 현 문재인 정권이 잘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그래서 갑자기 국뽕이란 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잖아요. 국뽕이요? 예. 근데 이건 새로운 의미에서의 국뽕인데 이거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어떤 새로운 현상이죠. 리더에 의한 국뽕이 리더를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예.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해외 정치학자들이나 이거 주목하기 시작하면 큰 뉴스거리가 될 거예요. 네, 해외에서도. 그럼요. 예. 제가 해외에서도 이런 거 안 해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드문 예예요. 이런 네.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자, 소장님. 네. 가입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많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임상훈 편집위원이었습니다. 안녕. 대표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요지는. 그건 우리 TV 토론 때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당시 후보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반론은.
쩔쩔맸잖아요. 네.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대선은 끝나버렸죠. 네. 그만 좀 잠깐 웃어요. 네. 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하는 유명한 어딘도 그때 나왔죠. 예. 네, 네. 그러면 바른정당은 지금 사실 예를 들어서 통합이 진행되면 원내 교섭 단체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바른정당은 그리고 또 이제 탈당하려는 분들에게 네. 그 국민의당과도 통합의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국민의당에서 통합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어서 찬성하시는 걸까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그 40명이 그대로 있고 바른정당에서 의원이 한 10명 오면 50명 되고 뭐 그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내분 때문에 같이 공멸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긴다 보고 그리고 정당은 좀 있는 사람들이 스펙트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바른정당 합치면은 이건 정당이 아닙니다. 이건 그런 어쩌게 철학이 없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난번 대선에서 나왔던 반문 연대 또는 비문 연대 그것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요? 저는 그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지향하는 개혁 보수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것을 좀 참으면은 다음번 그 총선에서는 상당한 세력을 구축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 그냥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그냥 섞어지게 하는 식으로 국민의당하고 합치면은 그 본인의 정치 생명은 저는 뭐 희망이 없다. 뭐 그런 면도 있겠고요. 예. 또 이제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의 그 정치적 입지죠.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그냥 재확인한 거죠. 그리고 우리 당 이 구성원들의 대부분하고 유승민 의원 그리고 그 주변의 몇 사람들하고서는 저는 이렇게 어울리기가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유승민 의원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도 제가 대충 압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봅니까? 유승민 의원이? 또 무엇보다 그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오락가락 아닙니까? 사드 반대 앞장섰다가 드랑간 또 뭐 대선 다가오니까 뭐 사드 찬성하고 대북 제재해야 된다고 해서 그 지난번 TV 토론 때 그거에서 유승민 당시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그냥 작사를 내지 않았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 거 보면 그거 다 알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식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죠. 네. 예.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그렇게 사회과학 공부하고 지식이 깊이가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그렇지 않다고 유승민 의원이 생각하신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이고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판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안철수 의원을 자신과 뭐 비슷하다든가 같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주변으로부터? 그 저자에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저는 솔직히 그 배경이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하고 좀 알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웃어요? 예. 사석에서 나눈 이야기는 하실 수 없는데 유승민 의원이 안철수 그 신문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분리해서 부풀려 쓴 거라고 봐야죠. 네. 동아일보 보도는 그렇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조선일보 보도로 이제 국민의당이 통합을 하면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 비밀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혹시 이 여론조사는 알고 계셨습니까? 그건 사전에 우리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국민정책연구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쓸데없는 여론조사 한 건데 그것도 그런 여론조사 하게 되면 질문이 좀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네. 또 의미 없다. 혹시 이 여론조사가 소속 의원들 모르게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내부 비판은 없나요? 상당히 격앙되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죠. 특히 좀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래서 뭐 혹시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판 얘기는 없습니까? 관련해서? 어저께 그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 유성엽 의원들이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을 했죠. 그리고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승민 대표가 전 대표죠. 유승민 의원이 우리 당으로과 합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생각도 없었고 그 가운데 있는 주호영 거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렇게 좀 얘기했던 게 커진 것 같고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래 친 MB 아닙니까? 그렇죠. 친이에서 친박을 갈아탄 사람이고 또 요번에 또 뭐 한국당하고 합당하다 그러다가 배당과 또 국민의당하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뭐 좀 양쪽에서 그 페이스에 말려서 이렇게 커진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그 중도 보수 통합 의지를 밝히는 것도 그냥 주호영 의원의 이야기에 예를 들어서 탈당하려는 의원들을 잡으려고 한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김어준의 뉴스 공장.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관한 뉴스가 최근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이 문제 짚어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의원님,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세요. 네. 네, 시간 봐서 나와주겠습니다. 직접 나와주시면 빵빵 터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먼저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으로 먼저 모셨는데 반대하시는 거 맞죠? 저는요, 반대가 예.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거라 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할 가치도 없는데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미 일주일 전에 인터뷰에 이 통합은 가능성은 제로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미 뭐 물 건너간 걸 보이지 않습니까? 네.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네네. 네. 가능은 한데 반대가 아니라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우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동아일보가에서 보도한 것 같은데 개개인 의원들에게 전화 통화해서 찬성하는 분이 18분, 반대하는 분이 11분, 나머지 유보 이렇게 나왔던데 현재로는 여하간 찬성하시는 분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당내에? 근데요, 그게 답변할 때 네. 몇몇 의원들이 상당수 의원들이 좀 조건을 달고 또는 이렇게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거기 찬성으로 돼 있어서 지금 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벌써 5, 6명 정도 의원들이 잘못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한 5명 정도 되는 분들은 다 좀 다성급 중진급이죠. 네. 그러니까 이 찬성도 조건부 찬성이 1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현재는 그렇군요. 네. 조건부 찬성이었는데 잘못 알려줬고 이제 그분들도 입장을 그렇죠. 바꿨다. 뭐 그것도 하나의 가능할 수 있겠다. 뭐 그 정도 얘기한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라고 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아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국민의당 내부에서 원외위원장 일괄 사퇴 얘기가 나왔었습니까? 그게 아마도 이제 바른정당과 통화하자면 원외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원외위원장 일괄 사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제게 어저께 뭐 토론회 했는데 굉장히 반대하는 위원장들의 목소리가 훨씬 크고 당당했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 그 시도당 위원장에서 서울, 부산, 경남 빼고 뭐 다 그만뒀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요 좀 서울, 경기, 부산, 경남하고 뭐 호남은 물론 우리가 제일 강하고 하고서는 그 외에는 조직 자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원외위원장 숫자가 중요한 게 숫자도 정확히 누가 사퇴했는지 밝히지도 않아요. 하고 사실상 그 시도당이 그렇게 당원도 별로 없고 존재 의미가 좀 취약한 데서 사퇴를 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원이 많고 당원 조직이 있는 위원장들은 다 사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그런 것도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정계 개편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바른정당은 몇 분이 될지 혹은 시기가 언제일지 문제지 탈당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민의당도 내부적으로 좀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당 내부에 특히 호남계 의원들은 지금 안철수 대표의 드라이브에 반발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민주당으로 뭐랄까요 돌아가거나 통합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평지풍파 아닙니까? 멀쩡하게